거짓말에 대해서 연구가 좀 시작되어진 거는 제가 본 바로는 1950년대부터 심리학에서 좀 연구가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거짓말과 관련되어진 책이나 번역된 것을 보시면은 거기에 한 20권 정도의 19권은 심리학자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심리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대동소이하다라고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버드 대학 도서관을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전부 다 학문과 관련되어진 거고,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목표를 삼고 있는 건 진리예요. 현재는 아무리 못해도 1억 권은 되겠죠. 근데 1954년도에 한 권이 나오는데, 그 책 이전까지를 보면 거짓말에 대해서 책이 한 권도 나온 적이 없고요. 조금씩 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장 쓰고, 어떤 사람은 5장 쓰고, 어떤 사람은 드문드문 쓴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합치면 제 생각에 한 10몇 권 정도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아까 1억 권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진리를 추구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안 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랬을 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하면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악에 대한 연구는 없거든요. 마치 그거 비슷합니다. 악이란 뭐냐, 선이 없는 것이 선의 부재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 거죠. 근데 악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이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이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실이라는 건 여기 많이 있죠. 사실들, 지금 바깥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일본은 섬이라든지,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라든지 다 진리고 참이고, 그걸 진리라는 게 무거우면 참말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인데, 거짓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은 세계 안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세계 안에 존재하면 그건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거짓은 어디 있느냐 하면 말 또는 사고 안에, 이렇게밖에 없는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확보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할 때는 사실이랑 사실규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것이 거짓인가를 하기 위해 거짓에 관련된 건 그 사람 말로 들어가거나 그 사람 머리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굉장히 특별한 거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리와 거짓 이러지만은 거짓에 대해서는 다가가려면 거짓말로 가는 거가 제일 빠른 거죠. 저는 학문을 논리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논리학을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진리 법칙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거짓말이든 거짓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그게 주제가 될 수도 없었고요. 다만 현대 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고틀로 프레게라는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조그마한 소논문을 썼냐면 그 책은 굉장히 탐미롭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번역은 돼 있지 않는데, 독일말은 페어나이눔인데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부정이란 건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가 뭐라 말할 때 아니오라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쓰는데, 그게 읽어보면 굉장히 탁월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소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쪽, 15쪽 정도 되겠네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저한테 주제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때부터 해서 좀 했죠. 연구를 했더니 지금은 아무튼 제가 쓴 논문 중에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목을 갖고 쓴 건 4편이고요.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갖진 않되 논문 안에 소제목으로 들어간다가 뭐 일정 부분 양이 들어가는 거 2편이 한 6편 정도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거짓말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호메로스라면 서기 전 500년 정도의 시인인 건데 죄악에는 허다한 도구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살인보다는 거짓말이 덜한 거죠. 근데 살인이든 뭐든 모든 죄악에는 거짓말이 들어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아주 나쁜 놈을 보고 저놈은 죽어야 돼 하고 다 죽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들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혼만 낼 걸,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거짓말은 뭡니까? 여기에 거짓말은 뭔가요? 저놈은 죽어야 돼. 라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기가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 그러니까, 모든 죄악에는 거짓말이 있다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페르시안 속담인데, 좋은 것을 실현한 거짓말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진실보다 낫다.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냐, 아니면은, 선한 거짓말이냐, 이렇게가 이제 대비되어지고,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한 80%는 선한 거짓말을 취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했던 독일 같은 데는 80% 이상은 전부 다 불편한 진실을 원해요. 그래도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것이지, 선한 거짓말이란 거, 편한 거짓말이란 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안에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과 걸려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재명 씨 지금 이야기라든지 보면은, 지금 치명적인 거짓말 문제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데이비드 휴엄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의 잦은 거짓말을 통해 결국 거의 거짓말을 사실인 거로 믿게 되고 실제와 마찬가지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가 낳는 악이 뭘까라고 해보면은 그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거짓이 판치는 유언비어 막 이런 것들이 페이크 뉴스가 많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게 낳는 치명적인 건 신뢰할 수 없는 사회인 거죠.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자기가 기만하게 됨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다중인격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페이크 뉴스가 많고 유언비가 많고 사실과 진실을 구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회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신뢰하기 힘든 형태, 그 정도까지 불신의 사회까지 갔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다중인격자들이
버글대고 있는 사회냐, 이제 그건 스님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이제 저주의 끝은 저는 자기 기만 셀프 디셉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자기 기만 관련되어진 거는 저도 이제 그래서 자기 기만에 대해서 논문 하나 썼습니다. 재미난 거는 자기 기만에 관련돼서 뭐 언뜻 나오는데 그게 의미가 많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착각 같은 것도 기만으로 들어간다든지 막 이래 혼란스러웠다가 완전히 자기 기만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가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몇 사람이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 논의를 같이 했어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 기만은 지금 영미 쪽에서는 좀 공부한다 라는 사람 중에서 자기 기만에 논문을 안 쓴 사람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한 500편 정도가 거기에 완전히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특별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짓말 관련되어서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종의 거짓말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구별을 정확하게 대충 넘어가 버리면은 대충 거짓말이 발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더 따져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떤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어디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거짓말인가. 제가 봤더니 거짓말의 정의는 한 9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사안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사람은 거짓말 안 했다고 말하는데 그때는 두 분 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데는 두 분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둘이서 달리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이렇게 뻔히 이런 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종류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30분 정도 이야기하시라고 하면 저는 요것만 갖고 이야기해도 오늘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2016년 6월 17일이니까 2년 남짓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저널에서 한 말이 제목 이제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나라 세계 제1의 사기대국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확 올라오죠. 네가 하는 거를 니는 우리 할머니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고 지금도 그 뻔뻔스러운 놈들이 어디다 대고 막 이런 애가 갖고 막 잡히면은 어디 확 올라올 겁니다. 근데 한국인도 부정해.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 사기, 만약 경제 불황심에 사기, 범죄가 더 심해졌다. 2000년에 한국이 위증죄,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뒤에 위증죄로 걸린 게 1198명 무고죄, 2956명, 사기죄 5만 얼마에서 2010년에 비해서 나는 2,000, 3,000 얼마, 6,000 얼마, 29만 얼마로 급증했다.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66배인데, 더 많은 인구 규모로 보면 165배다. 이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요 165배는 이 해마다 이제 이거에 통계가 나오고 대충 이래 비교를 좀 해보거든요. 제일 많다고 말할 때가 300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거짓말 해가 처벌받은 사람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300배 정도가 많다는 거고 여기 통계만 해도 165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기 대국이죠, 부패 대국이라 했는데 이까지 한데 약간 아까 이놈들 뭐 혼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서 좀 찔끔하는데 그 밑에 내려다 보면은 좀 더합니다. 한국 정치인의 공무원도 많은 뇌물 받고 특히 전두환 이후 대통령 모두 본인의 친족에게 뇌물 부정축제 뭐 이랬는데 뭐 얼마 전에 우리 뭐 또 한 명 또 들어갔죠. 이분은 대통령 왜 했나 싶으면 대통령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같다는 사람이 한 명 또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너무 아파요. 이 부분은 너무 아파서 그들을 때리려고 했던 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결과지상주의 사회로 과정에서 어떤 수단을 택했으면 얼마나 노력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비리가 있어도 결국 부와 지위를 손에 넣은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사람은 칭송받고 패배한 사람은 성장에 굴복하는 사회다라고. 이 부분은 그냥 뜨끔하고 걔들한테 야단을 못 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거고 이제 이런 형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자기 기만, 집단 기만적인 말인 거죠. 예, 가슴 아픈 일인데 뭐 이런 종류가 이제 버글버글하죠. 다 이런 거가 다 이 박근혜 뭐 최순실 이 건도 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예, 다 그랬던 거고 박근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천안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이 연평해전의 키워드는 영웅성전 해국심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 바꾸기 은폐, 지금도 이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특별한 종류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가 확인되는 것들, 이런 것들, 사실규명이 되는 이런 것들에서 거짓말이 잘 안 들어가는 편인데, 이쪽에는 지금 사실을 우리가 규명하기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뭐 물리학자들이 천안함이 폭파됐다는 것으로서 볼 수가 없는 물리적 현상들이 너무 많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이건 해결 안 됐고, 그래서 어떤 천안함 북한이 했냐 안 했냐 잘 모르겠다, 넌 뺄갱이네 뭐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뭐 아무도 못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을 거니 이런 열상 강비 장치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뭐 그랬었습니다. 뭐 여기에서 가서 오랫동안 가져가야 할 아픔은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렇게 학살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뻔히 우리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프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 배가 천안함이 가라앉고 난 뒤에 거기에 병사들이 남아있다, 빠져나온 병사들이 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기본적으로 뭐 공기 뭐 등등 해가지고 60시간까지만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가족들이 60시간 내에 이거를 배를 건지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60시간에 못 끝낸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배는 60시간 내에 건질 수 있는 배가 아닌 거죠. 공기 압축이나 이래서 캐비넷처럼 딱딱 장치가 잡혀가 있는 것들은 그 안에 공기를 60시간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이 배는 전혀 그런 배가 아니란 거, 거기에 살아왔던 병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공기 훌훌 다 왔다 갔다 문틈 사이로 물이 훌훌 다닐 수 있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살아온 친구들은 전부 다 침묵했거든요. 아마 가슴 아프게 지금 안고 있을 거예요. 왜? 발설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이었던 거겠죠. 그럴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 거 아닐까. 아마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쭉 이래 넘기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위작 논란 같은 거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DNA가 꼭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원 위작 논란도 있었고, 조영남 대장 논란 화투치기 하다가 쫄딱망했다고. 그래도 말은 재밌게 해요. 뭐 연애 사회 뭐 이런데 들이 다 거짓말이고, 이거는 지금 언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승부 조작이라든지 이게 뭐 편집 같은 게 가지고 똑같은 거 돌리는 이제 이런 거 트루마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장이라는 사람이 딴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다 해서 이제 가짜라는 것도 다 드러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자소설 문제입니다. 자기소개서 결국은 소설을 쓰게끔 만드는 형태죠. 그래서 거짓말을 좀 할 줄 알아야 기업에 들어간다가 우리나라 형태의 사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면접 경험 있었다는 이야기들, 뭐 보험 설계사 이야기 꽉 있고요. 직장인들 거짓말 있고요. 직장인들 거짓말은 뭐예요? 에? 무슨 거짓말을? 아니 뭐 그 제일 흔한 거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여름에 우리 좀 바짝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저 예약했는데. 그게 끝나더라고요. 그다음 뭐 이런 우습게 애들 이야기들이 있죠. 돈 만들까? 예? 우습게 애들 웃은 거 되게 좋은 사람 있어. 모범생. 이거 시험 완전히 망쳤다. 저는 다 돼갑니다. 언니 딱이네, 완전 맞춤법이네. 이거 밑지급 하는 거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 이러면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 주사 안 아프다고 했다가 죽을 뻔한 사람들 많죠. 그다음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거 시험 꼭 나온다. 이런 고장 처음 본다. 잠은 충분히 자고 뭐 학교 공부할 때 열심히 했다. 그다음 거는 뭐 그럼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죠. 라든지 애들 제일 열받는 게 이번 수능 시험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했습니다. 애한테 뒤집어지는 거죠. 요번 국어 31번인가요? 뭐 그랬었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이쁘다. 이쁘다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고 내가 진짜 내 눈이 이쁜데 뭘 그래. 이쁘게 보이는 거. 또 뭘 것 같아? 부모님 제일 많이 해요.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는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다 거짓말이 될 거고요. 뭐 논리학하고 수학 빼고는 반드시가 들어가면 거짓말을 돼버리는 거죠. 또 우리는 어렸을 때 똑똑 굉장히 공부 잘했다. 어렸을 때는 얘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머리 좋다. 몇 명 안 되니까요. 그것도 거짓말도 아니고 걔가 상당히 중요한 건 걔가 공부를 안 했다는 진실이 그 안에 반은 일단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슴 아픈 거짓말인데요. 나는 네? 배불러. 배불러.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라? 괜찮아. 난 괜찮다. 다 어디 아프고 아이들 걱정할까봐 그 말이
그 말이 이제 그 부모님 거짓말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가슴 아픈 거짓말이죠. 예.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세계가 동참 예쁜 거짓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 아이가 자기 인형을 잃어버려서 이제 너무 슬퍼하니까 아빠가 이 인형은 세계 여행 중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 인형을 다 따다가 자기 동네에 이래 해서 이렇게 다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이 지금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밑에 코끼리, 새끼 코끼리 뒤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특이한 거짓말은 세 개였습니다. 세 개가 하나는 이 사람 건데 이병철 씨가 이제 세금 포탈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깜빵에 있다가 이제 그 집행유예 하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풀어준 거죠. 그 뭐냐면 동계올림픽 그 우리가 따기 위해서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깜빵에 있었던 게 이 사람이 한 2달 반 정도 있었던 것밖에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곧 하는 말이 이병철 회장 탄생 기념 때 이러면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우리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 돈 몇십만 원으로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는 몇천억씩 이래 해먹고 우리 보고 거짓말 안 하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니까 맛이 정말 많이 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해서 삼성에서 저를 부르거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특이한 거라고 했던 거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김길태입니다. 김길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슬프게 성장한 사람이죠. 길에서 태어났다라는 이름이 길태고, 그래서 양부모가 키웠는데 거기에서 폭력이나 이런 것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깜빵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몇 개월 만에 다시 어린 아이를 납치하고 강간하고 완전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물증들이 다 드러난데 이 친구는 끝까지 안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기만에 들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한 거라고 보기 힘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라이징 하니발 양들의 침묵 그거 3편인가요? 2편입니까? 3편에 보면 이제 하니발이 어떤 어린 성장을 경험했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죠. 그리고는 형사는 계속해서 얘가 범인을 확신하고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 친구를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를 대고 있으면서 문틈으로 보는데 눈이 싹 마주쳐요. 싹 쳐다보는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다른 형사가 나와서 그 경감한테 막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짓말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의 거짓말이 되어지면 자기 이것만 해버리면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관련된 것들을 또 좀 보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 거는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조영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인데 이와 같은 청문회에서 국회의원하고 이때 새누리당이죠 당연히 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집 누구의 소행이라고 보느냐
라고 물었을 때 국회의원이 북한이 저질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나와. 정부 발표를 또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신 1956년생인데 직접 보지 않은 6.25는 남치면 확신을 하면서 천안 폭주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헌법재판관이 못 됩니다. 아주 확신이 뭐냐는 거거든요. 확신마저 요구하는 형태고 확신이 네 몸 안에 박히지 않으면 뺄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언어에 보면 확신이라는 게 굳건한 믿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확신하고 차이는 하나가 좀 더 강하고 하나는 조금 아직까지 그렇게 덜 됐다라는 이런 정도밖에 아닌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국어사전에서 그래 하는 거고. 확신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사실이 내가 분명히 봤으면 확신하느냐를 했을 때 그럴 때 확신은 단어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강한 자기 사실인식이 아니고 사실인식에 대해서 자기 확인에서 발생된 내면적 변화거든요. 내가 봤는데 봤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다 보면서 그래 맞지? 그래 맞아. 맞지? 내가 아까 잘못 본 거야. 그래 맞아. 그런데 혹시나 말이야. 이렇게가 자기와 자기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지 저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덜 분명한 사실이다에 의해서 믿음이냐 확신이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심리적 과정까지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적 과정까지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형태로 통제하겠다는 거가 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어서 저한테는 곤란한 거죠. 예. 뭐 국제사회도 부글부글합니다. 뭐 일본도 그래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토요타 문제, 폭스바겐도 이번에 그랬고, 이라크 파병,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가 아니고 초기에 이거는 없었다는 걸 제가 알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저거 신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시가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라는 거였죠. 위키리크스 같은 경우는 결국 알클리하고 국가기밀보장인데 이제 그 거짓을 진실을 폭로한 사이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죠 이름이 수완지였던가요? 이 친구는 전 세계 어디에서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국가 폭력과 관련되어진 것이 한 개인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아니거든요. 모든 국가가 얘들은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련 쪽에는 유리하고 미국 쪽엔 불리하다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건 그 어떤 나라도 전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 권력 통제 시스템이라는 걸 다 갖고 있는 바람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이상사회라고 생각했던 아테네 민주정치를 하는 그때 아니고는 통용이 안 되는 거죠. 브렉시트 문제, 이것도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가 있었던 거고, 페이크 뉴스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크 뉴스가 오죽하면 별의별 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방송들이 이제 제4권력이라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안티조선 같은 거 했을 때도, 도대체 이 신문을 신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빨간 펜이라고 조선일보 거기 사설만 가지고 빨간 펜 치면서 아예 잡아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정 노력 또는 국민들이 어떻게 안티 이런 거. 그 외에 다른 게 있다면은 언론사 간에 서로 그 비판하는 이것들인데
지금 그런 거가 그나마 JTBC의 팩트 체크 이런 등등을 해서 다른 것도 좀 따라오면서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주 기본 뭡니까 우리 현실에 있는 것들을 쭉 들으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한 단계씩 더 들어가는 건데 뭐 이 정도를 하고 뭐 대화를 나누실래 하면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실래요? 더 들어가야 들어가야죠. 더 들어가셔야 30분만 이제까지는 다 아는 내용인데. 아니요. 그 다음 것도 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거가 그러니까 이래 손 뻗으면 다 걸려드는 공기처럼 우리한테 대가 있어서요. 생소한 거는 별로 못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이제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역사에 뭐 트로이 목마 이런 것들 당연히 거짓말이었고요. 뭐 마녀 사냥 같은 경우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여성들에게 뭐 했던 그 잘못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 뭐 무조건 마녀 사냥이거든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강렬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우리 동네 아이가 하나 없어졌다. 아니면 뭐 갑자기 멀쩡하던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콜록거리면서 죽었다. 뭐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뭐 그때 마녀는 누구냐? 여자다. 두 번째 결혼을 한 여자는 남자의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마녀가 아니다. 그런데 이혼녀는 은총을 받았다가 끊어졌으니까 마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남자의 은총을 받았다, 마녀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주는 게 이혼녀하고 미혼모 뭐야 그 엄마하고 딸이 함께 죽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였죠. 그래서 마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tes합니까? 술 묶어 가지고 돌멩이 달아 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이제 뜨면 마녀 죽이죠. 가라앉으면 죽었네. 뭐 언제 떴을지도 모르거든. 얘는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는 거죠. 떴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죽어버렸네. 독한 년. 뭐 면접 판매 같은 거, 그 다음에 갈릴레이 지동설 철회라든지 유태인 학살제 히틀러 웅변술 같은 것도 다 거짓말이죠.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했을 때 공군 폭격 이거는 아십니까?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데 독일이 굉장히 강했던 건 잠수함 쪽이고 그리고 어떤 쪽으로 공격한다면은 막을 정도 수준은 돼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공군 폭격을 한다라고 하고는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쪽에 그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요. 모형 그 나무로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독일 정찰병들이 보고 이제 공군 폭격한다 할 때 그건 나무였고 실제로는 해병대를 통해서 그 육지로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처칠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뭐냐면은 진실은 거짓의 옷을 입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괴변 같은 괴변고 한테 탁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뭐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할 때 발견 거짓말이죠. 뭐 발견을 처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뭐 동물의 짐승이 뭐예요? 그 인디언들은. 을사보조할 때 보호란 단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늑야이라는 단어 쓰고 우리가 한때 광주민주화 항쟁 폭도란 단어 썼던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지금도 뭐 이런 식의 시도들이 있죠. 뭐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은 한 번은 그 손석희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뭐 저는 저녁 때 오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아침 방송에 손석희 씨가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분이 하던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근데 지금 생방송 나갑니다. 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침부터 뭔 소리인가 해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손석희 씨가 다짜고짜 저한테 물었던 게 그거였어요.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은 어떤 거였습니까?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금 자다 일어나서 한 1분 만에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생방송이라고. 근데 그때 제가 한 3초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초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질고 뭐 하는데 그때 제가 대답했던 건 이겁니다. 정의, 진리수호, 세계평화, 자유, 성전 등을 앞세운 약자들에 대한 모든 억압과 학살과 전쟁, 그게 가장 큰 말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악덕들은 바로 지금 근거가 되는 것들은 이 정의라든지 진리수호, 세계평화, 자유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도 있을 수 있고 가짜도 있는데 이게 더 악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동화는 거짓말 빼면은 동화라는 그 장르가 없어질 거다 생각할 정도로 피노키오, 벌거숭이, 양치기 소년, 임금님기는 당나귀 지키고 하여튼 금도끼, 별주분, 성개구리 다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현대판 양치기 소년에는 우리 양치기 소년 알지 않습니까? 소년이 양떼를 먹고 평화로운 언덕바지에 올라가서 매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풀피 물고 이렇게 하다가 도대체 이건 뭐 매일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저 밑에 보니까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농사 짓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지금이랑 늦겠다 싶어갖고 늑대가 나타났다 감을 질른 거죠. 그랬더니 농사 짓던 사람이 곡괭이 이런 거 들고 막 이제 이 소년을 구하러 왔는데 이 소년이 하면 장난했어요. 거기서 이까지 뛰어왔는 이놈 자식, 다시 한 번 거짓말하면 이제 혼날 줄 알아갖고, 완전 그렇게 야단친 겁니다. 그죠? 그까지가 이제 옛날 버전이고, 이제 최근 버전은 그래서, 얘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또 이 양떼 물고 언덕바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그런 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다가는 그 두들맞을까지는 그거 못하고, 이제 심심한데 어떡하지 하는데, 마침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와서 몽둥이 막 이 소년을 때린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 얘가 울산한 거예요, 울산아. 이 경상도 발음이 시원찮아고 비행기가 4대 날아간 거, 야, 늑대 날아간다, 늑대다. 그랬다가 이놈이 또 늑대가 왔다, 늑대단다 하고 들이맞은 거죠. 이거는, 자기는 진실을 말했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는 그건 거짓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발음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문장 구조, 의미의 문제로 바라다 보면 그런 경우는 아주 허다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화용론적인 시각에서는, 맥락적인 거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냐면은, 박쥐약이에요, 박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가장 강한 욕이 박쥐 같은 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쌍소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인 거고 박쥐 같은 놈은 제일 이제 나쁘게 그 사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조류하고 육지동물이 싸움을 하는데 여기가 일 것 같으면 저 새예요. 저 육지동물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박쥐를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 전쟁을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면은 아무도 안 죽인 자는 박쥐뿐이에요. 육지동물들은 새들을 죽이고 새들도 육지동물 죽이는데 박쥐는 아무도 안 죽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쥐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양비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봤고 젊은 분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양비론이라는 것은 뭐 둘이서 싸움을 하는데 얘도 나쁜 놈이고 쟤도 나쁜 놈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 양비론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박쥐 같은 놈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얘도 좋고 쟤도 좋다 양실론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이 박쥐 같은 거나 양비론자들은 전부 다 회색분자라고 바라보는 거죠. 기회주의자, 회색분자라고 바라보는데 둘 다 잘못했으면 둘 다 잘못했다고 말한 거고 둘 다 잘했으면 둘 다 잘했다고 말한 것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잘했다 못했다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저처럼 또 논리학 하는 사람 이러니까 제가 한 10개국하고는 이야기해 본 것 같아요. 너희한테 이런 말이 있냐고 중국 애들 뭐 대만 애들 굉장히 똘똘한 아들 일본 애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웬만한 10개국의 똑똑한 아들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해 봤는데 그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양비론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을 뒤졌던 조선시대의 양비론의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글자 한 번 나오고 거기에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비론은 언제 나왔냐면 우리 6.25 때 뭡니까 그래서 낮에는 국방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와 가지고 괴롭히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 양비론이 완전히 우리나라에 확대되어지고 그 시각으로 신문 쓰고 했던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박쥐를 나쁘게 보는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한 거짓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거짓말도 이리 있을 거고요. 뭐 영화는 뭐 이것도 어떤 영화 중에 거짓말이 안 들어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다 거짓말이 다 관계되죠. 뭐 세계 보면은 뭐 인생은 아름다워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는 사실은 뭐 간단히 뭐 보면 부성애죠, 부성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위하는 것 해서 그렇게 아이를 위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어려운 시절 인간이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곳에서도 아이의 꿈만은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은 굿바이 레닌 이거는 지금 동서독이 통일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동독 사람들은 완전히 말하자면은 넉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동독 사람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동독에도 이제 동독 국립국어연구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듯이 거기에 사람들은 전부 다 교수예요. 교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28명이 있었는데 27명이 잘렸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 안 잘렸는데 그 사람이 동독 방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빼고 남았고요. 철학하는 사람들도 다 잘렸죠. 동독의 대학의 교수들은. 남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 간혹 남아요. 수리 철학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논리하는 사람도 거의 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산권에서 생각보다 논리학 관련되어진 논문이랄까 책들이 좀 좋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러시아에서 나온 그가 논리학 사전인데 그게 논리학에 대해서 그렇게 사전 한 권 통째로 있는 거 그것도 상세하게 있는 거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입니다. 마이클은 미국놈 앞제비다. 미국놈 앞제비는 죽여야 된다. 고로 마이클은 죽여야 된다. 가 예문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고로 죽는다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책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예문이거든요. 그걸 방금처럼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거가 모든 곳에 다 박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굿바이 레닌에서도 엄마가 갑자기 아주 굉장히 심장병 걸려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 통일 안 된 것처럼 가짜 신문도 만들고 했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굿바이 레닌 보면은 유럽 사람들도 부모님에 대한 효가 지극하구나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이콥의 거짓말은 거의 안 보셨을 것 같은 생각. 제이콥의 거짓말 보신 분 있습니까?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뭐 가서 보실래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에 대한 선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가 재미납니다. 영화가 탁 시작을 할 때 어두컴컴하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까만 데서 말소리만 들립니다. 말소리만 들리는데 뭐냐면은 이제 히틀러가 어느 날 유명한 예언가를 찾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히틀러가 물었다. 예언가한테 내가 언제 죽을 것 같냐? 예언가가 말했다. 유대인의 축제일 날 죽을 것이다. 히틀러가 다시 물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언가가 말했다. 네가 죽는 날 유대인들의 축제일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이콥이란 친구, 야곱이란 이 친구는 이제 그 게토 지역입니다. 게토 지역이라는 것은 라그는 이제 공장이거든요. 그건 이제 사람 막 불태우고 돌리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 죽이는 곳이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이제 모여 있는 게토 지역 이제 유대인들만 집단 거주하게 모아 나가 있는 상태죠.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 게슈타포들의 명령을 받고 막 일을 하다가 뭘 이렇게 하는데 그 게슈타포들이 있는 근처에 이래 우연히 듣는데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그 러시아 분들이 이제 독일 쪽으로 진격해 온다는 걸 들어요. 그래갖고 그 소리 얼른 듣고는 들었다면 바로 죽으니까 이제 자기 거주지로 갑니다. 갔는데 자기 친구 이발사가 있는데 이발사한테 가요. 그래서 난 머리 좀 깎으러 왔다면서 마음은 떨리면서 난 머리 좀 깎아달라 했더니 이발사가 머리 깎을래?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하면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가요. 목 매달라고. 그러니까 게토지역에서 살고 죽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머리 좀 깎아줘. 아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앉아서 살살 죽으려고 목을 매달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깎아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뭐 이거 다라고 막 흔들흔들하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아이고 여기 나가고 하면서 내가 뭐 소식을 들었다. 뭔데 했더니 이게 지금 그 소련군들이 지금 또 독일에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다. 네가 어디 들었냐? 내가 라디오가 하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좀 목줄 풀고 난 다음에 막 머리도 깎아주면서 르르르르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네를 살살 다니면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시체처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옆에 사람 총빵 쏴서 죽어도 이걸 옆으로 돌아보면 나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빵 쏴 죽으면 그냥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살짝 와서 묻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다 그러냐? 또 뭐 나오냐? 이제 이러니까 자기는 라디오가 없는데 거짓말 좀 한 거죠. 보태서 어디까지 왔다더라. 뭐 어디까지 왔다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거짓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게토 지역에는 전부 다 시체 살아있는 시체처럼 이러던 사람들이 얼굴에 약간 화색이 살살 돌면서 이것들이 보니까 뭘 바꿔치기라는 거야. 바꿔치기 빵하고 신발하고를.
살고 죽고가 없으니까 바꿀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유대인들이 생명력이라는 것, 뭔가 삶의 의지를 나타낸 때 할 때 바로 상업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뭘 바꿔? 그럼 네 신발 그래 좋아. 그러면 나는 빵 이래갖고 이제 그러면은 뭔가 바꾼다고 이런다는 거. 그다음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까? 그 게스트하우스 사령관이 받아보니까 이놈들이 화실 빼실 도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 한 놈을 잡아가 족칩니다. 그래서 했더니 지금 누가 라디오가 있어서 어디까지 왔다더라 하는데 보니까 이야기 1분만 돼 1분은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다 가짜로 지어낸 거니까. 그리고는 자 라디오 있다 방송하면 야 라디오 있다 놈 나와. 네가 거짓말한 거 다 알아. 라디오 없다는 거 다 알아. 네가 지금부터 나오지 않으면 지금부터 뭐 10분간 20명씩 죽일 거야. 하면서 이제 빠라바락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나오죠. 그래갖고 자 라디오 있냐 없냐? 없다. 네가 그래 좀 주웠더니 그건 어떻게 우연히 그거 들었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그냥 지어냈다. 알아, 인마 네가 지어낸 거, 네가 말한 거에 한 5% 맞고 95%가 다 틀린 거 아니까. 자, 그럼 알았어. 너는 어차피 죽는다. 네가 거짓말했다고 말해라 올라가서. 그럼 너만 죽는다. 근데 네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놈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제 그래 말은. 그거는 이제 이제 모인데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말야, 짝도, 디바이드 뭐 이런 식으로 막 했겠죠. 얘가 싹 쳐다보면 웃어요. 총 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거짓말 했다는 걸 말을 안 하죠. 왜? 그것만이 여기서 희망이니까. 이제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러 이제 끌고 가는데 저 멀리에서 탱크가 와요. 이제 러시아군들이. 이제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정말 나쁘냐, 선한 거짓말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 보면 선한 거짓말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하면 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거짓말장애는 자기 거짓말이 선한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모든 거짓말장애는 자기 말은 진실이라고 말하지만요. 그게 들켰을 때는 선한 거짓말이에요.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 국가를 위해, 이거 다 그거거든요. 안기부, 부장, 사령관, 사이버 사령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장애는 자기 거짓말이 선한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한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말은 모든 거짓말이 허용된다라는 거에 거의 다 다가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은 어쨌든 안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무엇이 거짓말인지 우리가 이야기도 아직 안 했는데. 어이없긴데. 예?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죠, 뭐.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듣고 싶었던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그럼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내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기독교의 아버지라 불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가 있고 하는 거가 주님은 악마를 거짓말의 아버지라 있고 하느님 아버지는 진리 아들로 낳았다 이래 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 있는데 창세기에 이래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제 죽을 위기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한테 갑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근데 이때 자기는 이미 자기 여동생인 사라하고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남매 간 결혼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남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가 법령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둘이서 걸어와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브라함 보지도 않고 사라에 완전히 피 딱 꼽혀갖고 이 여자는 누구냐 이래 말했어요. 제 첫미담 이건 죽여버리면 돼. 왜 남의 여자는 취하면 안 되는데 미망에는 취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죽여버리면 야 여기가 되는 거죠. 그거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니까 뭐냐면 내 여동생입니다 이래 말해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 초기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후 한 350년대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종결이 돼요. 이 문제가 한 100년 정도 그 당시에 선지자들 또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 갖고 100년 정도 논란한데 굉장히 골치 아팠던 거죠. 아구스티누스가 이 옹을 한 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진실은 내 여동생이자 내 첩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내 첩니다 말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거의 구원되다시피 나와요. 근데 뭐 은학을 하신 분이나 뭐 딴 분 안참 이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그때 클린턴 섹스얼 릴레이션십 이제 그 이야기 되었을 때 칸트 들먹이면서 그거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데 그 글을 쓸 때 그 문장을 보면은 딴 때 마이클 샌들이 썼을 때 화려하다가 그것부터 글이 비문기가 보여요. 비문기가 문장이 지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옹호해 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제 논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아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꼴에 불과하니까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가 분석한다고 한 4페이지 이상 들어가 있을 겁니다. 4-5페이지 상당히 들어가요. 예, 여기까지를 하죠.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10시간 더 들으셔야 돼요. 계속 이거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또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예, 그래서